은행 창구 앞에서 두 남자가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긴 채무자가 담보라면서 건넨 카드였습니다. 이거라도 있으니 괜찮겠지, 그렇게 믿고 버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 카드 정지된 카드인데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빌려준 7천만 원이 처음부터 돌아올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분이라는 담보 하나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 실제 사건을 각색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시작된 이 사건이 어떻게 승소로 끝났는지, 끝까지 보시면 돈을 떼었을 때 뭘 해야 하는지가 정리되실 겁니다. 의뢰인은 카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블로그를 보고 찾아왔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영민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영민씨는 중고차 거래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실제로 올 때마다 다른 중고차들을 끌고 와서 정비를 맡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차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먹고 어느새 형 동생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영민 씨가 돈을 잘 번다는 것을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다른 차를 끊고 온다거나 거래 이야기를 할 때 자신감이 넘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정도 그림만 보여줘도 믿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민 씨가 부탁을 해왔습니다. 형, 중고차를 급하게 매수해야 하는데 3천만 원만 빌려줘. 이거 수익이 크게 남는 거라서 놓치면 너무 아까워. 선이자 떼고 줄게. 의뢰인은 수중에 적금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건네고 선이자 300만 원을 뗀 셈치기로 했습니다. 며칠 만에 300만 원을 버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틀 뒤에 영민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제안을 두고 왔습니다. 형, 나 이번에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돈이 좀 모자르네. 7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당시 청약은 로또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첨되면 수억 원을 번다는 말이 돌던 시절이었습니다. 영민 씨는 선이자를 크게 떼어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 이야기를 카센터 사장님에게 전했습니다. 사장님도 영민 씨와 친분이 있던 터라서 별 의심 없이 돈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이 건넨 돈은 5천만 원, 한 달 뒤에 7천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선이자만 2천만 원, 지금 들으면 이상하시죠? 맞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만큼 급한 거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기 사건이 늘 그렇습니다. 조건이 이상할수록 급하니까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중고차를 정비를 맡기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약권 변제 기일도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장님은 영민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뜻밖에도 영민 씨가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급이 자꾸 늦어지네요. 일단 이 카드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사람은 카드를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담보가 생겼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됐겠죠. 하지만 일주일 뒤 연락은 없었고 결국 은행 가서 그 카드로 돈을 빼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정지된 카드 사건. 다시 집으로 찾아갔지만 이번에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종이종이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귀를 대봐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잠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사기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전부 말로만 오겠다는 겁니다. 차용증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었고 문자 한 통도 제대로 남긴 게 없었습니다. 어디서 증거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두 사람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분명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 질문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을 안 갚았다고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아냈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는 구별이 됩니다. 사기 고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상대방의 머릿속에 기망 의도를 직접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쌓아야 합니다. 중고차 매수, 청약 자금이라는 명목이 실제 있었는지, 말했던 자금 마련 방법이 사실이었는지, 면책 직후의 행동이 어땠는지 등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세 가지가 강력했습니다. 정지된 카드를 담보로 하면서 건넨 행위, 그 직후의 잠적, 그리고 연락 두절.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저는 고소장에서 이 정황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고 경찰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둘째, 형사만으로는 돈이 전부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을 처벌받게 하는 것과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즉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민사 판결이 있어야 상대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벽이 나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 거래, 특히 친한 사이에서는 구두로만 돈이 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채무자가 그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또는 증여였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돈을 빌려준 쪽에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사건이 완전히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에 법원이 원고에게 이 돈이 실제 대여금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기 고소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영민 씨가 경찰에 체포돼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구속적인 영민 씨가 의뢰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아버지에게 들켜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은 아버지가 마련돼 준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본인 입으로 거짓말을 인정하고 빌려돈을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쓴 편지였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저희는 이것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을 했고 법원이 이를 포함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영민 씨는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의뢰인들은 피해금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앞으로 영민 씨의 재산이 확인될 때마다 강제집행으로 회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기 사건은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회수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싸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것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못 받은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하실 때는 상대방의 거짓 명목, 자금 흐름, 잠적 경위 같은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친할수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이 어렵다면 계좌 이체나 메모, 빌려준 돈을 언제 갚을 거라는 문자 한 통이라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투자금 또는 증여라는 주장이 나오면 그 기록이 사건을 좌우하게 됩니다. 셋째, 형사와 민사는 때에 따라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은 형사로, 회수는 민사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압류 같은 보존 처분까지 더해지면 상대의 계좌를 묻고 압박할 수 있는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잠적했다면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연락 두절은 그 자체로 신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산은 빠져나갑니다. 고소, 소송, 재산 추적을 동시에 검토해 하셔야 합니다. 선의자 2천만 원짜리 거래는 세상에 없습니다. 조건이 좋을수록 한번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댓글이나 설명란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현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